혹시 밤사이에 내 통장 속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최근 대파 한 단에 8,000원이 넘는다는 뉴스 보셨죠?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의 가치를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매일같이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파주에 사는 50대 박 부장님처럼 평생 모은 3억 원이 더 이상 든든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와 그들이 속한 자산 계급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소수의 부자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자산 계급 7단계의 비밀, 지금 확인하지 않으시면 10년 후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사이 세상이 또 얼마큼 변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지켜온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칠성 노인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 어귀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빳빳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낡은 신문지가 들려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훑어보는 것은 40년 넘게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그의 유일한 낙이자 평생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숫자들은 그에게 위안이 아닌 생경한 공포로 다가왔다.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 자산 격차 같은 단어들은 마치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그의 단단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었다. 어이, 강공무원. 오늘도 출근 도장 찍으셨네. 껄껄 웃으며 다가오는 이는 평생의 친구 최만식이었다.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최노인은 강 노인과는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강 노인이 국가의 녹을 먹으며 안정적인 길을 걸어왔다면 최 노인은 돈의 흐름을 맨몸으로 부딪히며 파도를 넘어온 사람이었다. 최 사장, 자네야말로 대단하네. 그놈의 장사는 지겹지도 않나. 강 노인이 퉁명스럽게 받아쳤지만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둘은 평생을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최 노인이 강 노인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문 귀퉁이를 곁눈질했다. 또 그놈의 숫자들 보고 있구먼. 자네는 평생을 종이랑 숫자만 파더니 늙어서도 버릇을 못 고쳐. 그거 보고 있으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모르는 소리.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내 자리 하나라도 지키는 게야. 내 통장에 들어있는 3억이 그냥 3억인 줄 아나? 다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지켜내는 성벽 같은 돈이라고. 강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에게 통장 속 3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우며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주고 싶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뛰어온 세월의 훈장이었다. 비록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는 아니지만 파주에 소박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고 아들 대학까지 보낸 뒤 남은 그 돈은 그의 남은 생을 지켜줄 철옹성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성벽만 있다면 어떤 세상의 풍파도 막아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최 노인은 그런 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다. 어제의 10,000원이 오늘의 10,000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매일같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다. 칠성아, 성벽은 말이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쌓는 법이야. 자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은 눈에 보이는 도둑놈이 아니야. 매일같이 자네 통장 속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시간이고 물가라는 놈이라고. 자네가 쌓은 성은 튼튼할지 몰라도 성 안의 땅이 조금씩 꺼지고 있는 거란 말일세. 됐네? 이 사람아.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는. 난 자네처럼 요행을 바라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장사치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땀 흘려 모은 돈이 가장 안전한 법이야. 강 노인은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친구의 조언을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 자신과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로 치부했다. 자신의 3억 원은 안전했고
아들 민준이 자리 잡고 결혼할 때쯤이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 견고했던 성의 대문을 부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주말에 잠깐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다. 강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늘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아들이었다. 그저 오랜만에 아비 얼굴이 보고 싶겠거니 기특한 마음에 그는 주말 내내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이며 나물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주말 오후 민준이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강노인은 애써 아들의 표정을 외면하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밥상을 내밀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이 오갔다. 밥을 반쯤 비웠을까 민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과 좌절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은 2년 전 친구와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강노인은 비록 탐탁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꿈을 묵묵히 응원해 주었다. 그것이 아비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냐. 너무 기죽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돼. 강노인은 애써 태어난 척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은 그의 무너지는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빚이 너무 많아요. 빚 얼마나 되는데? 민준은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강노인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1억 5천만 원.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5천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신문 기사를 스쳐 지나가듯 본 기억이 났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1억 5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벽의 절반을 단번에 허물어야 하는 액수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돈을 막지 못하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요.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야 해요. 제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민주는 끝내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아들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강노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아들의 인생.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월 250만 원씩 아껴 쓴다 해도 10년은 좋게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의 노후 자금. 그 생존 자금이 아들의 눈물 앞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강노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결국 평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통장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통장 잔고의 앞자리 숫자가 3에서 1로 바뀌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 절반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듯한 허탈감에 휩싸였다. 돈을 붙이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12글자가 뭐라고? 강노인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괜찮다. 아들 인생을 살렸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면 된다. 그는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자기 위안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병원비 고지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시장에서 8,000원짜리 대파 한 단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친구 최노인이 했던 말이 독침처럼 귓가에 박혔다. 성안의 땅이 꺼지고 있다는 그 말이 이제야 현실의 공포로 다가왔다. 자신은 여전히 월급을 받던 시절의 사고방식에 갇혀 노동소득이 끊긴 세상에서 자본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계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 겨우 돈을 모으는 사람들. 자신은 후자에 속했고 아들 민준 역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한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세상의 변화를 깨달았더라면 7천만 원만 있어도 연 7% 수익률로 굴리면 월 41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노후와 아들의 미래가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지지는 않았을 텐데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 강 노인이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곁으로 최 노인이 다가와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아들 문제는 잘 해결됐나? 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친구의 헬쑥해진 얼굴에 모든 답이 쓰여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강 노인이 죄인처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식아,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나는 내 성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성은 포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군. 성벽 밑에서부터 야금야금 파고드는 흰개미떼에 무너지는 거였어. 나는 그 흰개미떼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게야.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구의 처절한 고백에 최 노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칠성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서 저축하면 된다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해버린 거지. 하지만 말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너진 성터 위에도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라고. 최 노인의 말에 강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때 최 노인이 강 노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고 단호했다. 칠성아, 지금 자네에게 남은 그 돈이 그냥 돈으로 보이냐? 그건 숫자가 아니야. 내가 평생 흘린 땀이고 아들을 살려낸 아버지의 사랑이고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다. 그게 최선이었냐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텐가? 최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 노인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내어준 것이 최선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최선은 아니었다. 진짜 최선은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지키고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지긋지긋한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날 이후 강 노인은 달라졌다. 그는 최 노인의 도움을 받아 생전 처음으로 분산 투자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것들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 여겼던 그가 경제 뉴스를 보고 작은 돈으로나마 투자를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언젠가 다시 일어설 아들을 위해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만 했다. 어느 봄날 강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조그만 가게 하나 얻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고 힘찼다. 강 노인은 전화기를 붙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3억 원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절반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되었고 남은 절반은 자신의 남은 삶을 지탱할 씨앗이 되었다. 그날 파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다. 날이 좋아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강 노인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자산이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에 대해 더 치열하게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오늘은 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단단하고 평온할 것이라는 믿음. 여기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자신만의 방주를 미리 준비하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까지 안전하게 지켜낸 한 현명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진우 씨의 아침은 북한산 둘레길의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대기업에서 3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그는 정년퇴직 후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을 오르며 하루를 연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지 대신 등산용 스틱과 작은 보온병이 들려있다. 정상 부근의 약수터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멀리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은
치열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그만의 평화로운 의식이다. 기준금리 동결, 주가 변동성, 부동산 시장 침체 같은 뉴스 속 단어들은 더 이상 그에게 해독 불가능한 암호가 아니었다. 10년 전부터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차곡차곡 공부해온 경제의 흐름이자 그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었기 때문이다. 김 부장. 아니, 이제 김 선생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전히 신선 노름이구먼.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이는 입사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박상태 씨였다. 박 씨는 퇴직 후 유일한 낙이 부동산 채널 시청인 사람이었다. 김진우 씨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연금, 배당주, 채권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친구이기도 했다. 박 사장, 자네야말로 아직도 그놈의 아파트 소리에 귀가 솔깃한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김진우 씨가 웃으며 받아치자 박 씨는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남는 건 땅이랑 집뿐이야. 자네처럼 그 위험한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건 난 못 믿어. 내 퇴직금 2억은 장롱 밑에 넣어두는 한이 있어도 은행 예금에서 단 한 푼도 안 뺄 걸세. 상태야. 지금 같은 세상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건 아직도 모르겠나? 돈의 가치가 매일 밤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내가 가진 1억 8천만 원이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었다면 지금쯤 1억 5천만 원의 가치도 안 됐을 걸세. 김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에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돈 불리기가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고 손주들에게 용돈 한번 시원하게 줘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지켜줄 생명줄이었다. 무엇보다 혹시 모를 자식들의 위기 앞에서 돈이 없어서라는 무력한 말 대신 아빠가 도와줄게라는 든든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는 이 견고하게 짜인 시스템만 있다면 남은 인생의 어떤 풍파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박상태 씨는 그런 친구가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평생 한 방을 노리며 부동산 투자에만 매달려왔다. 돈이란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풀어놓는 순간 남의 것이 된다고 굳게 믿었다. 진우야, 성벽은 말이다. 높고 두껍게 쌓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여기저기 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 문으로 도둑이 들지 어찌 아나? 나는 딱 하나. 강남 아파트라는 제일 튼튼한 성문 하나만 믿을 걸세.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리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성벽을 조금 낮추더라도 성 안에 우물을 파고 밭을 일구는 걸 택한 것뿐이야. 내 방식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결과가 가장 안전한 법이라고. 김진우 씨는 보온병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친구의 조언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여겼다. 자신의 자산관리 시스템은 안전했고 아들 지훈이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때쯤이면 현명한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저녁 아들 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지혜를 시험대에 올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버지, 저 지훈이에요. 주말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중하고 무거웠다. 김진우 씨는 직감했다. 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왔음을. 그는 주말 내내 아들과 나눌 깊은 대화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토요일 오후 지훈이 비장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섰다. 김진우 씨는 아들을 서재로 이끌었다. 아들이 내민 것은 서툴지만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사업 계획서였다. 아버지 오랫동안 준비한 꿈입니다. 이걸로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배달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김진우 씨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무모한 열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진지한 고뇌가 새겨져 있었다. 지우는 대학 졸업 후 IT 대기업에서 3년간 실무를 익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한 것이었다. 그래, 좋은 꿈이다.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뭐지? 김진우 씨는 차분하게 물었다. 지훈의 다음 말은 그의 준비된 마음에 돌을 던졌다. 초기 자본금이 8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목숨 걸고 성공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8천만 원. 34세 이하 청년 창업의 평균 초기 자본금이 7천만 원대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8천만 원. 그가 30년간의 땀으로 쌓아 올린 노후 자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아들의 꿈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담보 잡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건 도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우는 무릎을 꿇는 대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 앞에서 김진우 씨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평생을 지켜온 자산과 아들의 미래,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냥 돈을 내어주는 것은 아들을 불확실한 전쟁터에 총 한 자루 없이 내보내는 것과 같았다. 며칠간 김진우 씨는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자신의 일처럼 파고들었다. 밤에는 관련 서적을 읽고 낮에는 세무사와 변호사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증여라는 이름으로 떼어줄 생각이 없었다. 대신 아들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들을 다시 서재로 부른 김진우 씨는 자신이 검토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아,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8천만 원을 그냥 줄 수 없다. 그건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 지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며 김진우 씨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신 아빠가 내 회사의 1호 투자자가 되겠다. 초기 자본금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아빠가 지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내가 직접 정부의 청년 창업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해라. 그 과정에서 내 사업 계획서는 훨씬 더 단단해질 거고 너는 돈의 무서움을 배우게 될 거다. 아빠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돕겠다. 이게 내가 내 꿈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방식이다. 아들에게 8천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길이었다. 하지만 김진우 씨는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았다. 진짜 최선은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지키고 불리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었다. 자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존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었다. 그날 이후 부자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김진우 씨는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아들의 사업을 도왔고 지우는 아버지라는 든든한 멘토 덕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그의 노후 자금 1억 8천만 원에서 나간 4천만 원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 모두에 투자된 가장 가치 있는 성장주가 되었다. 1년 뒤 어느 봄날 김진우 씨 부부는 아들이 만든 앱으로 주문한 샐러드를 먹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의 회사는 비록 작지만 매달 꾸준히 성장하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지훈이 다 컸지? 이제 아빠보다 나은 사업가가 될 거야. 아내의 말에 김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휴대폰에는 아들 회사로부터 받은 첫 분기 배당금 입금 알림이 떠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돈보다 값지고 달콤했다. 그의 1억 8천만 원은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일부는 아들의 꿈을 키우는 걸음이 되었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주와 연금 속에서 여전히 그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날 북한산 위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선명했다. 김진우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자산이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현명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방금 보신 강칠성 어르신의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시던가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셨는데도 노후가 불안하다니.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온 나라 통계만 봐도요. 노인 가구의 거의 절반이 은퇴 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돈만으로 예전처럼 쓸 수 있는 가구는 열에 서너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그러니까 살고 계신 집 한 채에 몽땅 묶여 있다는 겁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태반인데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나 적금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요. 은행 이자가 푼돈이라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제 흐름에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금융문맹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금융이해 점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낮다고 해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만 하셨지 돈을 굴리고 불리는 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칠성 어르신처럼 시간과 물가가 내 돈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한 금융상품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안타깝게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빚 없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20대 아들 평균 빚이 5천만 원이 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빚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강노인 아들처럼 빚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50대, 60대 부모님 10명 중 7, 8명은 자식한테 평균 6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지원해줬고 같이 사는 자식에게는 매달 70만 원이 넘는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세대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식을 구하려다 내 노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진우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김진우 씨는 노후를 위태로운 모래성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지혜로운 방주로 만들었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은퇴 전부터 연금, 배당주, 채권처럼 자산을 여러 곳에 똑똑하게 나눠두었죠. 요즘에는 투자자의 나이에 맞춰서 젊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저절로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으로 비중을 옮겨주는 그런 똑똑한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우 씨가 자식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아들의 사업에 무작정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자가 되어주었죠. 아들에게는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해서 돈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본인은 지분 투자를 통해 아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쥐어준 게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돈을 만들고 불리는 법을 배우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이런 금융 교육이 아닐까요? 결국 두 분의 차이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내 돈을 스스로 지키고 불릴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한 원칙을 세우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도 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여러 곳으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식을 지원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태로운 모래성이 아니라 튼튼한 방주로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과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은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바로 돈 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정보 부족, 경험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크게 보면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과 멘토링, 그리고 창업 공간 지원까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생애 최초로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중심 대학 청년 예비 창업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제품을 만들거나 특허를 내고
사업 모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평균 4,7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정말 든든하죠? 또 청년 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분들도 걱정 마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고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을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업한 지 3년에서 7년 정도 된 기업이라면 창업도약 패키지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도 빼놓을 수 없죠.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은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창업 준비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연 2.5%의 고정금리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 기술이나 제조업 기반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나 운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연계자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혹시 사업에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대출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세요. 자금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과 멘토링입니다. 창업중심대학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멘토링은 물론이고 마케팅, 투자 유치, 판로 확대, 심지어 글로벌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도 창업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창업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도 단순히 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멘토링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피어가게는 미소금융 창업 자금을 이용하는 초기 창업자 20명을 선정해서 1:1 맞춤형 컨설팅, 세무상담, 가게 로고 제작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도 중요한 문제인데 창업중심대학에서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사무실 입소나 준입소 방식으로 업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들도 있으니 사무실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나 다른 정책 사업들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요. 초기 창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자 보증도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3천만 원에 보증 기간은 5년까지 가능하니 초기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울 청년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은 서울 청년들이 전국 18개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로 K-스타트업 누리집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중소벤처24,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사업별 공고는 보통 연초인 1월에서 2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 같은 곳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은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겨울나무처럼 우리의 삶 또한 계절을 품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젊음의 열정을 지나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때로는 아픔을 마주하며 걸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화롭게 매 순간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채워나가십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돌보고 벗들과 정겨운 시간을 나누며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용기 있게 도전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노년의 아름다움을 활짝 꽃피웁니다. 그분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깊이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따뜻한 희망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건강의 그림자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노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되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채널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면 어떨까요? 첫째,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동네 한 바퀴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며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마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고 지역 사회의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있는 활력을 느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소중한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외국어를 시작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활력과 성장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찾아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작은 노력들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노후 자금을 점검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깊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세요.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정보를,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새로운 영감을 선물하며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찬란한 미소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성실한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뒤 한 명은 서울의 작은 집이라도 알아볼 종잣돈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다른 한 명은 카드 돌려막기에 허덕이는 신용불량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자녀분들을 보며 혹은 지난날에 나 자신을 떠올리며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악착같이 안 모은 것도 아닌데 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돈 모으는 결정적인 순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녀는, 혹은 어쩌면 바로 당신은 평생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3년 안에 인생을 바꾸는 5가지 황금 원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은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남광시장 골목,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채소 가게 박만복 영감과 과일 가게 최일평 영감이 나란히 좌판을 편다. 올해로 꼬박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킨 두 사람은 서로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막걸리를 몇 잔 걸쳤는지 훤히 아는 사이다. 쿨럭 아이고, 이놈의 기침은 동트기 전에 꼭 지가 먼저 온다고 신호를 보내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복 영감이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갓 씻어 올린 시금치 단을 매만지며 일평영감을 힐끗 쳐다봤다. 일평영감의 낯빛이 어제보다 더 푸석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밤새 겪었을 고단함이 검은 강물처럼 고여 있었다. 자네 어제 또 못 잤구만. 아들 녀석 전화라도 기다렸나? 일평영감은 대답 대신 멋쩍게 웃으며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꺼내 마른 천으로 닦았다. 광이 날수록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더욱 짙어 보였다. 기다리긴 뭘. 지가 알아서 잘 사는 놈인데 요새 그놈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어. 어제는 그러대. 아버지, 이제 이 고생 그만하고 떡하니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사시라고. 어찌나 대견한지. 건물? 허허, 이놈 말본새하고는. 자네 아들 상우가 뭐 주식이라도 해서 대박이라도 쳤다던? 만복 영감의 물음에 일평 영감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아들 자랑은 고된 시장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다. 주식은 기본이고 뭐랬더라 코코인? 그거 한다대. 젊은 애들이 하는 건데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우리 상우가 또 한 머리 하지 않나. 몇 달 안 돼서 벌써 외제차를 뽐내 만회하는 걸 내가 뜯어말렸어. 애비는 평생 리어카 끄는데 자식이 번쩍이는 차 끌고 다니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나. 쯧쯧, 자식 잘 키웠네. 우리 아들놈은 말이야. 아직도 적금 통장 깬다는 소리만 하면 기겁을 해. 아버지, 집 짓는데 기둥부터 세우고 지붕을 올려야지. 어떻게 대들보부터 올리냐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아주 그냥 지 애미 잔소리를 빼다 박았어. 두 영감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일평은 아들 상우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늘어놓았고 만복은 제 아들의 답답할 정도의 성실함을 투덜거리듯 자랑했다. 상우는 월급 3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남다른 투자 감각으로 3년 안에 아버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아들이었다. 만복의 아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3년째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이라도 알아볼 종잣돈 5천만 원을 겨우 손에 쥐었다고 했다. 일평은 속으로 만복의 아들이 안쓰러웠다. 요즘 세상에 어느 천년에 돈 모아서 집을 사나?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법을 모르는 미련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반면 만복은 일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 자신과 아들이 걸어온 고되고 성실한 길은 대체 무엇이었나 싶어서였다. 그날 오후 시장이 가장 붐빌 시간이었다. 손님들과 흥정하며 목청을 높이던 일평 영감이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며 좌판 앞으로 쓰러졌다. 사과 몇 알이 그의 몸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갔다. 시장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만복 영감이었다. 일평아, 최일평,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봐. 만복의 절규에도 일평은 미동도 없었다. 구급차가 위태롭게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고 일평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만복은 일평의 빈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다. 이튿날 일평의 과일 가게를 지키던 만복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일평이 두고 간 낡은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내 아들 상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만복은 반가운 마음에 덜컥 전화를 받았다. 상우냐? 나다. 내 아버지 친구 박만복. 네 애비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다. 네? 아저씨. 아버지가 왜요? 괜찮으세요? 병원 어디예요? 상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다급함의 결이 어딘가 이상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무언가 다른 불안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큰 병은 아니고 며칠 쉬면 된다더라. 너무 걱정은 말고. 만복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상우의 다급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하필 지금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막아야 하는 거 오늘까지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저씨, 혹시 저희 아버지 어디 돈 맡겨놓은 거 없으세요? 제발요. 이번만 막으면 진짜 다 해결되는데 이거 못 막으면 저 신용불량자 돼요. 아버지. 순간 만복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건물주가 되어 아버지를 호강시켜주겠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비명이었다. 카드 돌려막기,
신용불량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만복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일평이 자랑하던 아들의 성공 신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밑 빠진 도. 만복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일평은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퇴원한 일평이 힘없이 가게로 돌아왔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건넸다. 일평은 말없이 쌍화차만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만복아. 내 새끼 인생을 내가 다 망쳤다고. 일평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아들 상우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작은 주식 투자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댔다. 연이자 23%가 넘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상우는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일평은 아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작은 시련이라 믿었다. 아들의 투자금을 대주기 위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쓰러지던 그날도 아들의 카드값을 막아주기 위해 사채업자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우리 상우가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장가도 가고 어깨 펴고 살지 않겠나. 내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금방 일어설 거라고 그렇게 믿었네. 밑 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썩은 기둥에 금칠만 하고 있었던 게지. 이 멍청한 늙은이가. 일평은 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만복은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참을 울던 일평이 겨우 진정되자 만복은 가게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왔다. 귀퉁이가 살짝 깨져 금이 간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독이었다. 만복은 그 항아리를 일평 앞에 내려놓았다. 일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자네 아들이 집을 짓고 싶어 했지. 그렇지? 일평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순서가 틀렸어. 집을 지을 땐 말이다. 가장 먼저 땅부터 파고 주춧돌을 놔야 하는 법이야. 그게 비상금이라는 거다.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돈. 하다못해 300만 원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사람이 불안하지 않은 게야. 만복은 깨진 항아리에 바닥을 손으로 툭툭 쳤다. 그 다음엔 뭘 해야겠나? 주변에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이 있으면 그거부터 허물고 새로 쌓아야지. 그게 바로 빚 갚는 거다. 특히 신용카드 빚처럼 이자가 무서운 놈들은 내 집 비둥을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놈들이야. 그거부터 안 잡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걸세. 23% 이자 내는 빚을 갚는 건 말이다. 23%짜리 적금을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야. 그걸 왜 몰랐나. 만복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제야 기둥을 세우는 거야. 나라에서 회사에서 도와주는 퇴직연금이니 세금 깎아주는 연금저축이니 하는 단단한 기둥들 말이세. 그건 나라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 굶어 죽지 말라고 회사가 평생 고생한 값 씌워준다고 공짜로 보태주는 돈이야. 그것도 걷어차고 대체 뭘 한 건가. 그 단단한 기둥들 다 세우고 나서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가서 비로소 예쁜 창문도 달고 멋들어진 대문도 다는 투자라는 걸 하는 걸세. 그게 순서야. 그게 돈 모으는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원칙이라고. 만복은 숨을 고르며 깨진 항아리를 일평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금이 간 부분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그런데 자네 아들은 뭘 했나? 땅도 안 파고 무너지는 담벼락은 그대로 둔 채로 이 깨진 독에다 금태부터 두르려고 한 게야. 그게 최선이었나? 번쩍이는 금태만 두르면 이 구멍이 저절로 막아질 것 같았나? 만복아, 왜 이리 어리석은가. 최일평, 자식 사랑이 어떻게 자식의 눈을 멀게 하는 덫이 되게 만드나.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평생 모은 자네 인생을 아들 녀석의 헛된 꿈에 저당 잡히는 게 그게 아비가 할 일이냐고 묻고 있자는가. 만복의 절규에 일평은 무너져 내렸다. 정답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아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대준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실패로 가는 지름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시장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일평은 아들 상우를 불러 모든 빚 내역을 꺼내놓고 함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투자의 꿈은 접었다. 대신 부자가 함께 새벽 시장에 나와 일을 도왔다. 만복은 묵묵히 그들 부자를 지켜보며 가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일을 마친 세 남자가 좌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상우의 얼굴에서 조급함과 허영이 걷히자 비로소 제 나이의 젊은이다운 건강함이 보였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상우가 만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라. 애비 가슴에 대못 박은 놈이 사과는 길게도 한다. 만복의 퉁명스러운 말에 상우의 얼굴이 빨개졌다. 일평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주름 가득한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렸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깨진 곳을 막으면 되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은 어제였지만 두 번째로 빠른 시작은 바로 오늘이라고들 하지 않더냐. 세 사람은 말없이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깨진 독에 구멍을 막는 일. 그것은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무너진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엉망이 된 인생의 순서를 바로잡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첫 번째 단추였다. 그 단추를 채우자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배 김순자 여사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조용한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라는 명함은 퇴직과 함께 반납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 향기롭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에 난초에 물을 주고 점심엔 교사 시절 동료들과 동네 카페에서 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280만 원 남짓의 공무원 연금은 그녀의 노후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이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굳은 비를 막아주는 튼튼한 우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 상기된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35세 아들은 순자 씨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조급함과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민준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영종도 스마트밸리 복합단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하나가 상가 부지를 분양받아 몇 달 만에 계약금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그 기회를 잡아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평생 월급을 쪼개 모아두신 예금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꿀 발판이라고요. 2년만 묻어두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이 생긴다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모아서 아등바등 살아요? 동료는 벌써 외제차 계약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숫자를 가르쳤던 그녀에게 세상에 쉽고 빠른 돈은 없다는 것이 삶의 제1원칙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기어코 그 성공한 동료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개발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채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관심도 없으세요? 제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거냐고요. 남들은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저는 겨우 기회가 왔는데 어머니가 막으시는 거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어요.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평생 지켜온 원칙을 한 번은 깨야 하는 걸까?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롱 위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첫 월급을 타던 날부터 쓰기 시작한 낡은 가계부 수십 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을 펼쳐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페이지마다 연탄값 500원, 아들 과자 100원 같은 깨알 같은 글씨들이 그녀의 고단했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순자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내 아비 없이 너를 키우면서 이 가계부를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단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였다. 나는 IMF 때 한몫 잡아보겠다고 퇴직금 전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길거리에 앉은 동료 교사를 받고 닷컴 버블 때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시동생도 봤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 아니, 모두 이번만은 다르다. 이것만이 기회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던 게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하는 그 발판이라는 건 말이다. 허공에 놓는 게 아니야. 단단한 땅 위에 놓아야 사람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다. 너희 단단한 땅은 지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이고 내가 안 쓰고 모은 그 적금 통장이야. 남의 말만 듣고 검증되지 않은 모래밭에 내 인생의 발판을 놓으려는 거냐? 그러다 발판이 무너지면 너는 모래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 동료가 외제차를 사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에 우리 힘으로 물을 채우는 게야.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찬장에서 작은 간장 종지 하나를 가져왔다. 이게 내 첫 월급이다. 그리고 이 밥그릇이 내가 모은 적금. 그리고 저기 김치 담그는 항아리가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이다. 순서가 있는 게야. 간장 종지를 채우고 밥그릇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넘보는 거다. 그런데 너는 내 간장 종지도 다 못 채운 채로 어미의 항아리 물을 한 번에 다 퍼서 모래밭에 붓겠다는 거냐? 그러다 그 물이 전부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리면 너와 나는 뭘 마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니?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헛된 욕망이 거치자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낡은 가계부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그날 아들은 성공한 동료를 돌려보내고 밤늦도록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재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웠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025년 가을, 민주는 영종도 스마트밸리라는 이름을 뉴스 사회면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기획부동산 사기단에 대한 기사였다. 민준의 동료는 외제차는커녕 은행 빚과 소송에 휘말려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민주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어머니를 찾았다. 그는 지난 3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전세 아파트의 계약서를 어머니께 내밀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땀과 시간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내민 계약서를 말없이 받아들고는 베란다의 난초 옆에 아들이 사온 화분을 나란히 놓았다. 활짝 핀 하얀 호접란이 꼭 모자에 웃는 얼굴처럼 보였다. 그녀는 깨닫는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의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한 방울씩 채워온 그녀의 항아리는 아들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화려한 금태는 없었지만 그 어떤 풍파에도 결코 깨지지 않을 단단한 항아리였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평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 잘 되라고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줬는데 그게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빚잔치에 쏟아붓는 돈이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이런 비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모임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만복 어르신이 비상금 300만 원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당장 그 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재산 범죄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평 어르신의 경우처럼 낯선 사기꾼이 아니라 믿었던 자식의 빚내서 투자. 이른바 B2 때문에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비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B2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는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예측이 어려운데 초보 투자자가 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아들 상우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성공한 척했던 것처럼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기 쉽지만 그 끝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금리 빚의 늪일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자녀 키우는데 소득의 4분의 1을 넘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때문에 빚을 지는 부모들도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국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김순자 여사님의 지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순자 여사님은 아들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1억 원을 달라고 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쉽고 빠른 돈은 없다는 평생의 원칙을 지키신 거죠. 그 낡은 가계부가 바로 순자 여사님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순자 여사님이나 만복 어르신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조언을 합니다. 노후 자산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원금을 잃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돈의 일부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놔두고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다 따로 붙는 개인연금까지 3개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복 어르신이 이자 23%짜리 빚부터 갚는 게 23%짜리 적금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빚이라는 흰개미가 집 기둥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고 화려한 그림을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자 여사님이 평생에 걸쳐 간장 종지부터 채우고 밥그릇을 채우고 마지막에 항아리를 채우셨던 것처럼 돈 관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무시하고 깨진 독에 금태부터 두르려고 하면 최일평 어르신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의 무서움을 알고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라는 것을 두 사례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한 방울씩 모아 채운 순자 여사님의 단단한 항아리야말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일평 영감님처럼 노후 자금이 고갈되거나 김순자 여사님처럼 연금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매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에 약 35만 원 정도가 지급되면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거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정책이랍니다. 그리고 김순자 여사님처럼 자산은 집 한 채에 묶여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자산 잠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정말 유용해요. 이건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이에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니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어요. 공공시설 봉사나 노인, 장애인 돌봄, 지역 환경 개선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월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3층 연금 구조를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에 묶여있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즉 자산의 유동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품격 있는 삶을 위해 꼭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B2 자녀 리스크와 고금리 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최일평 영감님의 아들 상우 씨처럼 자녀의 과도한 빚이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고금리 빚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상우 씨의 경우처럼 연 23%에 달하는 높은 이자 부담을 이 제도를 통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을 연 10% 내외의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를 들어 햇살론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만복 영감님의 조언처럼 돈을 불리는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고금리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요. 20% 이자 빚을 갚는 건 위험 부담 없이 20%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늘 강조하죠. 또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지원하는 건 결국 부모님과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같은 공적인 제도를 활용하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이해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빔순자 여사님의 아들 민준 씨가 하마터면 당할 뻔했던 기획부동산 사기나 우리가 늘 접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각종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겠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이 담긴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어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자녀 사칭 스미싱 대처법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뱅킹, 키오스크 이용법 같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무료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새로운 사기 수법을 분석해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사이버카 앱 같은 걸 통해서는 스미싱 의심 URL을 탐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상에 쉽고 빠르며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는 절대 없다는 순자 여사님의 원칙을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문구가 들어간 투자 권유는 100% 사기라고 단언해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바로 끊고 자녀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꼭 자녀분들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는 해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삶의 저녁 노을 앞에 선 우리,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꿈들, 굽이굽이 흘러온 강물 같은 이야기들, 때로는 거친 풍랑의 휘청이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주저앉았어도 그 모든 시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고단했던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세상 모든 시름 잊고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다시 환하게 빛나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일평 영감님의 마르지 않는 듯했던 노후 자금의 고갈과 자식 빚으로 인한 고통, 김순자 여사님의 넉넉지 않은 연금만으로는 불안한 마음과 소중한 집 한 채에 현금이 묶여버린 자산, 잠김의 어려움, 심지어 금융사기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가슴 속에 잠재된 불안감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의 씨앗을 뿌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는 주택연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하며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주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당당한 부모님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세상 앞에서 기꺼이 배우고 익히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교묘한 사기의 그림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는 용기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후는 재물에 많고 적음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품격과 자유로 가득합니다. 얼굴 가득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따뜻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에 빛나는 모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처럼 행복하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소득은 단순히 돈을 넘어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힘입니다. 최일평 영감님처럼 자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김순자 여사님처럼 연금만으로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사회의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 집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그저 물려줄 재산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내 삶의 울타리이자 나를 위한 든든한 연금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활력을 찾고 동시에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젊은 세대에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노년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둘째, 빚은 우리를 옥죄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최일평 영감님의 아들 상우 씨의 사례처럼 자녀의 빚이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아픔을 막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단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가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돕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수렁에 빠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나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공적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금리 부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불리는 최고의 재테크는 고금리 빚을 먼저 갚는 것이라는 만복 영감님의 조언처럼 이자라는 무거운 짐을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빚에서 해방되는 순간 찾아올 홀가분함과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이해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아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던 기획부동산 사기,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고수익 보장 투자는 사기라는 순자 여사님의 지혜로운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바로 끊고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문 힘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더욱 안전하고 당당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지혜와 품격이 빛나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와 방안들이 여러분의 노후의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고립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모습이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여정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행에 넣어둔 소중한 퇴직금 이자는 반토막 나고 평생 모아 마련한 상가 월세는 깎아달라고 아우성인데 혹시 선생님의 이야기는 아니신가요?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하의 칼바람이 남의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바로 우리 집 가계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 하니 모아둔 돈의 가치가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는 61세 이진수 선생님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가 생활비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원금을 깨서 쓰고 계십니다. 마포에서 작은 오피스텔로 노후를 보내려던 67세 최명희 선생님은 월세 수입이 급감해 건물 유지비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 두 분의 눈물 젖은 사연,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오늘 영상 놓치시면 10년 뒤 자식에게 손 벌리는 부모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여보, 당신은 평생 고생만 했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나 같은 놈 말고 부잣집 도련님 만나서 호강 좀 해봐. 알았지? 경기도 성남의 낡은 빌라. 작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김영철은 뜬금없이 아내의 흑백 영정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건넸다. 사진 속 아내는 28, 가장 예뻤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TV에서는 연일 떠들어대는 금리 인하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영철의 귀에는 그저 쇠소리처럼 낯설게만 들렸다. 그의 세상은 아내가 떠난 3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고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아이고, 아버지, 또 혼자 술 드셨어요? 저녁은 잡섰고요. 현관문이 열리고 외동딸 김수진이 들어왔다. 퇴근길에 사온 따끈한 순댓국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수진은 아버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다. 영철은 딸의 얼굴을 보고서야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안 마셨다. 그냥 내 엄마 생각이 나서. 저녁은 무슨 이따 먹으려고 했다. 맨날 이따 그러다 속 다 버리셔요. 얼른 데울 테니 앉으세요. 마침 뉴스에서 아버지 얘기 나오네요. 수진이 숟가락을 놓는 사이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국내 시중은행 예금, 금리 또한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 생활자들의 영철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저 뉴스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다. 30년간 쉼 없이 일했던 정유회사, 기름 냄새 밴 작업복을 입고 청춘을 바친 대가로 손에 쥔 퇴직금 3억 원.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돈으로 세계 여행이라도 떠났을 테지만 이제는 그저 통장 속 숫자에 불과했다. 영철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이 돈만큼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는 은행 예금에 꼬박꼬박 묻어두고 그 이자로만 생활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이자는 비록 넉넉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병원비로 진 빚을 갚고 수진의 결혼 자금까지 조금씩 모을 수 있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영철의 편이 아니었다.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한 금리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고 어느새 이자 수입은 반토막이 나 있었다. 60만 원. 그것이 지금 영철이 한 달 동안 손에 쥐는 돈의 전부였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고작 20만 원이 남았다. 그걸로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해결하고 가끔 찾아오는 손녀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려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얼마 전부터 원금을 깨기 시작했다. 야금야금 마치 존벌레가 옷을 갉아먹듯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요. 그 주식형 펀드라도 한번 알아보시면. 됐다. 그놈의 펀드, 주식 소리 좀 그만해라. 내 아빠는 그런 거 모른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을 어떻게 그런 투전판에 던지냐.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영철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실은 두려웠다. 모르는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평생의 결실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눈을 감고 싶을 뿐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고집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순댓국을 아버지의 밥그릇에 퍼담았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잠시나마 덮어주었다. 그날 밤, 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아내의 얼굴 위로 통장 잔고가 시시각각 줄어드는 환영이 겹쳐 보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며칠 뒤 영철은 수진의 성화에 못 이겨 은행을 찾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손톱만큼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은 연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영철과 같은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고객님, 현재로서는 정기예금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젊은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영철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은행을 나섰다. 밖은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의 저녁은 그의 마음처럼 스산했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때였다. 영철의 눈에 길 건너편의 항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들어왔다. 수익형 오피스텔, 연 8% 확정 수익 보장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혹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영철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횡단보도를 건넜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뭐 좋은 물건이라도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기름진 머리를 한 중개인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영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 현수막 보고 왔는데요. 정말 8% 수익이 나옵니까? 에이, 사장님. 당연하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 묻어두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딨습니까? 이 오피스텔 하나면요.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평생 연금처럼 사실 수 있다니까요. 중개인은 현란한 말솜씨로 영철을 구워 삼기 시작했다. 그는 이 오피스텔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공실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지, 심지어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다. 영철의 귀에는 안전, 고수익, 노후 보장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달콤한 속삭임이었다. 그날 밤, 영철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퇴직금 3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오피스텔 분양금으로 치렀다. 남은 5천만 원으로 밀린 빚을 갚고 나니 통장에는 거의 남은 돈이 없었다.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벅찼다. 이제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들어올 것이다. 더 이상 원금을 깨지 않아도 되고 수진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여보, 봤지? 나도 이제 건물주야.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 될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하지만 영철의 장밋빛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째 딸은 약속대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그는 오랜만에 딸과 손녀를 불러 외식도 하고 두둑한 용돈도 쥐어주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입주 3개월 차부터 세입자는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며 사정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관리비는 계속 쌓여갔고 영철은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 밀린 관리비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오피스텔 가격마저 폭락하기 시작했다. 연 8% 확정 수익을 외치던 분양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그를 부추겼던 중개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영철은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매일같이 텅 빈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하염없이 세입자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복도의 정적뿐이었다. 아내에게 바친 맹세, 딸에게 약속했던 든든한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수진에게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는 술로 지새우며 괴로워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술만 드세요?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결국 영철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수진이 그를 다그쳤다. 영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딸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오열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엄마 볼 면목이 없다. 이 못난 아비는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며칠 후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계약서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희박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영철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아내에게 그리고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냥 다 포기하자. 아빠가 욕심부린 벌 받는 거다. 아니에요, 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한 노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힘겹게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허리를 연신 쓸어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영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었을까? 영철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을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과는 달리 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수진아. 네. 아버지, 아빠가 다시 일어서 볼게. 너랑 내 남편한테 그리고 우리 예쁜 소녀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할아버지가 될게. 그 돈, 아빠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너였는데 아빠가 그걸 몰랐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며칠 뒤 영철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다. 젊은 시절의 기력은 아니었지만 아직 일할 힘은 남아있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다시 꺼내 입었다. 기름 냄새 대신 흙먼지가 묻어났지만 땀 흘려 일하는 고단함 속에서 그는 오히려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는 그 돈으로 딸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손녀의 간식을 사주기도 했다. 통장 잔고는 비어갔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다. 그날 저녁 영철은 퇴근 후 딸이 차려준 저녁상에 마주 앉았다. TV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는 영철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수진아, 그거 아냐? 날이 참 좋더라.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 영철은 밥을 한술 크게 뜨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수진도 따라 웃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저 웃음이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던 절망의 순간에도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김영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의 텅 빈 통장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면 박진성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5년 전 명예퇴직 후 아내 이은숙 씨와 함께 제2의 신혼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아침은 아내가 정성껏 내린 커피 향과 함께 시작된다. 신문을 넘기는 그의 옆에서 아내는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에게는 매달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온다. 큰 돈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소박하게 생활하고 가끔 여행을 다니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다. 여보, 오늘 동창 모임 있는데 최 서방이 또 한턱 크게 쏜다나 봐.
저번에 무슨 바이오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고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아내의 말에 진성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었다. 친구 최만식은 은퇴 후 과감한 주식 투자로 몇 년 새 자산을 크게 불린 인물이었다. 만날 때마다 진성 씨에게 답답하다며 핀잔을 주곤 했다. 박 선생, 그 쥐꼬리만 한 연금 받아서 어느 세월에 부자 되겠나? 인생은 한 방이야. 한 방. 친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사실 진성 씨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주변에서 주식이다,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평생 모은 예금 1억 원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최만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성아,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다. 지금 임상 3상 들어간 신약 개발 회사가 있는데 이거 터지면 최소 10배는 먹는다. 내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당장 내일 아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해라. 평생 연금만 쳐다보고 살 거냐? 진성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10배. 그 말은 마법처럼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1억이 10억이 되는 상상. 아내에게 번듯한 집 한 채 사주고 자식들 도움 없이 세계 일주를 하는 꿈 같은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날 밤 진성 씨는 잠을 설쳤다. 통장을 열었다 닫았다. 컴퓨터로 주식창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안정과 욕심이라는 두 마리 개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그는 결국 결심한 듯 아내를 깨웠다. 여보, 나 당신이랑 상의할 게 있는데. 그는 밤새 고민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내 은숙 씨는 말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오늘처럼 아침에 같이 커피 마시고 주말에는 손주들 재롱 보면서 아프지 않고 함께 늙어가는 게 꿈 아니었어요?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는 그 어떤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보다 그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잠시 헛된 꿈을 꿨나 보오. 진성 씨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친구에게 정중히 거절 문자를 보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진성 씨는 친구의 권유를 잊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내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주말이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다. 최만식이 추천했던 그 바이오 회사가 임상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물론 자식들 집까지 담보로 잡혀 빌린 돈을 모두 날렸다는 것이었다. 진성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아내의 얼굴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그때 아내가 자신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주 주말 진성 씨와 아내는 강원도 속초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화려한 호텔은 아니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민박집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이 그대로 있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평화로웠다. 인생은 한 방이라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진성 씨에게 인생은 한 방의 대박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소중함이었다. 그는 뜨끈한 라면 국물을 마시며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는 남해로 가볼까? 동백꽃이 예쁘게 폈다던데. 진성 씨의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지루한 노년일지 모른다. 하지만 박진성 씨는 알고 있었다. 지키는 것이 때로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가장 큰 부는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내일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 대신 아내의 웃음과 잔잔한 파도 소리로 채워진 그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웠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선생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달려가고 있고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았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6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39.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모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대부분의 자산이 아파트 한 채,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김영철 선생님처럼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경고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의 은행 예금에만 돈을 묻어두면 돈의 가치가 가만히 앉아서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펀드 같은 조금은 위험한 곳에 눈을 돌리시다가 심지어는 원금까지 몽땅 날리는 파생결합 펀드 같은 아주 위험한 상품에 손을 대기도 하십니다. 김영철 선생님이 당했던 수익형 오피스텔 연 8% 확정 수익 보장 같은 말은요.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보도 부족하고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도 익숙지 않다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한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죠. 김영철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첫째는 노후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이 100번, 1000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마음이 급해지면 평소에는 보였을 허점도 보이지 않게 되어 사기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박진성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매달 통장에 꽂히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친구가 옆에서 아무리 대박 주식을 외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은퇴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이 최우선이라고요. 전체 자산의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원금 까먹을 걱정이 적은 예금이나 국공채, 아주 튼튼한 회사채, 그리고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주식들을 모아놓은 배당 상장 지수펀드 같은 곳에 넣어두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박진성 선생님 아내분께서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려고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오늘처럼 아침에 같이 커피 마시고 주말에는 손주들 재롱 보면서 아프지 않고 함께 늙어가는 게 꿈 아니었어요? 이 말이 정답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굴리는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행복을 계획하는 재무 설계의 관점입니다. 박진성 선생님은 헛된 욕심을 버리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켜내셨습니다. 그 결과 위험한 투기로 노후 자금을 다 날린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통장에는 1억 원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였을 겁니다. 결국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저금리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달콤한 유혹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기둥을 단단히 세우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보수적인 자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나 자녀들과 상의하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를 넘어서 안정된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이 주는 마음의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가치이자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보물을 깨달은 김영철 선생님처럼 말이죠.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돈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현명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철 씨의 안타까운 사연과 박진성 씨의 현명한 선택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노후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흔들려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반대로 원칙을 지켜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진 것은 집 한 채뿐인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은행 예금 이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집을 팔자니 어디 가서 살지 막막하고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시니어가 소유한 집,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100% 똑같이 지급되고요. 만약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더 많이 오르면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아 국가가 책임지므로 가장 안전한 노후 현금 확보 수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특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보다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요즘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는 연 8% 확정 수익이라는 말에 넘어가 큰 피해를 보셨다고 하죠. 이런 금융사기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고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상담받을 수 있는 전화 1332번도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줍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방문해 1대1로 재무 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기 어렵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이 두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은행에서는 부모님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경우 미리 지정해둔 자녀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금융사기를 막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나중에 자녀와 상의해보고 다시 오겠다, 이 한마디가 수억 원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쓰이면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진성 씨의 사례는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 돈의 액수가 아닌 안정적인 삶과 사랑하는 가족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든든한 정책들을 울타리 삼아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달콤한 유혹보다는 가족의 따뜻한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세월의 강물 위 삶이라는 배 띄워 거친 풍파 헤쳐왔으나 때론 더섭는 물거품처럼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 우리 다시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 노을빛 인생은 어떤 빛깔로 물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김영철님의 안타까운 이야기와 박진성님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노후라는 길 위에서 마주하는 두 달의 길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 평생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고 깊은 상심에 잠기셨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분은 조급함을 버리고 정부가 마련한 든든한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가요?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는 평화로운 노후가 아닐까요? 박진성 님처럼 흔들림 없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진 것은 집 한 채뿐이지만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주택연금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이 제도는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집값이 떨어져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책임감 있는 보장은 우리 시니어들이 짊어진 불안의 짐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요즘 시니어들에게 주택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현명한 지혜의 상징입니다. 김영철 님이 겪으셨던 금융사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 8% 확정 수익,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어르신 맞춤형 금융교육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배우고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때 주저없이 전화 1332번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은행 문턱이 높게 느껴지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이 두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 1대1 재무상담을 해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문을 두드리십시오. 은행의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부모님이 고액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경우 자녀에게 문자로 알려주어 금융사기를 막는 또 하나의 훌륭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 나중에 자녀와 상의해보고 다시 오겠다는 한마디는 수억 원의 자산을 지켜주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현명한 준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든든한 정책들을 울타리 삼아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달콤한 유혹보다는 가족의 따뜻한 조언에 귀 기울이며 함께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떤 빛깔이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와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희망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